우리 연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들으신 분, 지난 12월 달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는데, 몇 년 안 됐죠. 그런데 아무튼 세월호도 겪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정치교육을 하자. 그런데 정치교육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같은 강의가 정치인들한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불행이에요. 불행하게도 제일 먼저 저한테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공부 좀 하자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시민들만 공부할 일은 아니죠, 그죠? 지도자들도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저한테 떠오른 생각은 정말 법 좀 지키고 살자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 다음에는 재발이 들어가 있고 느낌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서민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제가 저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짧게 이야기하죠. 시민들이여 공부 좀 하자. 1987년도에 민주화가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권위주의에서 민주화가 시작이 된 거지 87년도에 민주주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떤 그 엔드 포인트, 끝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돼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스텝을 87년에 띄어가지고 조금씩 더 깊은 민주주의라 그럴까요?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이지, 저희가 아주 민주화가 잘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보면 그 선 위에서, 연장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난 한 9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퇴행이 있었다고 봐요. 그거는 좋은 쪽으로 가다가 나쁜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방향을 틀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민주주의, 또 87년부터 민주화가 됐다고 하니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민주주의는 선거하는 거야, 그러면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야 정도? 그런 느꼈지,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는 남한테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고로 이타주의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는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이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독특한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내가 좋은 거를 추구하는데 문제는 딱 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정책, 그것에 비교해서 다른 정책이나 다른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내가 4년 동안 양보해야 돼요. 그러면서 4년 동안 칼을 갈아서 내 쪽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그런데 그러려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이익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선거할 때 내 이익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선거하신 분 계세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상한 투표 행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떠한 연령대에 어떤 동네에 살며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며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면 당연히 어떤 정당을 적어야 되는데 한 20년째 거꾸로 찍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건 뭐냐면 각자 내 이익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정당들 중에서 또 그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내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나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거꾸로 간 것 같은데? 거꾸로 가고 있네? 자, 지도자들이여 공부 좀 하자. 우리 사회에서 자식들 무슨 대학교 보내고 싶어요? 전공별로 얘기했을 때 뭐 법대, 의대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동경하는 직업군이 뭐 법조인이다,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이다, 뭐 장관, 차관, 뭐 의사도. 교수는 저는 한국에서 제일 오고평가, 과대평가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직업인데 솔직히 아무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기업의 뭐 임원이라든가. 제 유엔 사무총장을 제가 넣어놓은 거는 작년 요맘때 강의할 때 저분이 한국을 돌아오셔가지고 바람을 일으킬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고 싶어하는 직업군의 유엔 사무총장도 재미로 넣었는데요. 저 직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 돈을 많이 번다도 있겠지만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법조인이 되려면 꽤 괜찮은 대학 법대에 일단 붙어야죠. 부모들이 사교육비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사법고시 붙어야죠. 우리 박지영 변호사님 사시 공부할 때 그 책상 사진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진입니다. 하도 뭘 많이 붙여놔가지고. 지금은 이제 로스쿨 붙어야죠. 그런데 서울대를 졸업한 애들이 서울대 로스쿨을 못 가요. 그만큼 로스쿨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고위공무원, 일단 좀 좋은 대학에 간 다음에 행시 붙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의사, 뭐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내가 의사의 세계는 잘 모르지만. 교수의 경우에도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그 교수가 되는 지름길은 자기 모교에서 석사학위까지는 해야 돼요. 석사학위까지 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사람하고 눈을 잘 맞춘 다음에 석사학위를 하러 미국으로 가야 돼요. 남의 나라 말로 뭐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한 10년씩 공부하죠. 그러고 돌아와서 첫 직업이 뭐다? 시간 강사. 그러면서 이제 공부 계속하면서 커야 되죠. 뭐 대기업의 임원이 되려면 좋은 대학교 좋은 과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공부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 것 같은 게,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의 자격에 대한 이상한 이해. 정치인은 앞에서 거론된 직업 중에 한 분야에서라도 성공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충분하다. 그 말은 어디 갔어요? 내가 뭐 부장검사였거나 판사였거나 뭐 국장이었거나 차관이었거나 뭐 큰 대학의 정외과 교수였거나 뭐 사무총장이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너 정치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은 바로 정치를 해요. 그러면 그 기저에 깔린 가정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계에 입문한 사람들을 보면 정책 이슈, 어떤 그 정책의 디테일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간다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만나서 대화해본 정치인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당의 보스가 시키는 대로 투표해요, 그냥. 그리고 항상 회기 마지막 날에 법안이 100개씩 통과가 되는데 법안 한 개가 보통 한 200페이지 되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거 다 읽어보고 투표할까요? 첫 페이지만 보겠죠, 첫 페이지만. 그리고 보좌관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EGXXXX 하는 게 과거에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고 막 나갈 때는 누구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정치도 전문성이라는 게 있다. 의사하다가 갑자기 좋은 정치가 되는 거 아니고 또 좋은 지도자라는 게 틀림없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또 좋은 지도자의 덕목이 따로 있다. 11월 강연을 이미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러면 공부 부분은 그 정도만 하고요. 법 부분, 법정 지도자에 대해서 또 짧게 얘기를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법의 의미가 무엇일까? 11월 달에 오신 분들 제가 이거 자랑했었죠. 제가 그린 거라고. 이 세로축은 효용,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한테 생기는 효용. 그 다음에 가로축은 그 행위를 하는데 드는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돈의 양이라든가 권력의 양. 그 다음에 라틴어로 드주어 룰이라는 거는 종이에 적힌 정식 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헌법이나 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드팍토 룰이라는 거는 실제상의 룰. 그러니까 적힌 거 말고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한국말로 그거를 관행이라고 하죠. 제가 한국 단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보다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의 효용이 항상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법을 지킬 이유가 없겠죠. 자,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리소스가 없는 사람이니까 가난해요. 여기쯤에서 법을 안 지키고 이만큼의 효용을 더 얻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큰 피해는 안 가요. 그런데 힘있고 권력이 센 사람이 법을 안 지키고 불법적으로 관행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엄청 남겨먹어요. 엄청 남겨먹는데 자기 혼자 남겨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세월호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세월호는 엄청 부가 많은 사람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내린 어떤 결정 때문에 생긴 사건이고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뭔가를 엄청 챙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세월호에 왜 박근혜 7시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도 됐고 나쁜 대통령 다 인지했으니까 진짜 문제는 왜 폐기했어야 될 때가 더 다니게 됐냐. 그 부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파는 사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이제 관행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교육부 장관에 지명이 됐던 어떤 대학 총장님은 보니까 옛날에 페이퍼가 다 뺏긴 거야.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다. 검사하던 사람들은 그때는 그게 떡값이었다. 검사가 왜 떡값을 받아요? 검사한테 왜 떡값을 줍니까, 명절에? 구린 사람들이 떡값을 주죠. 그렇죠. 당당한 사람들은 떡값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김영란법이 요 동네는 잡아요. 5만원, 10만원 어긴 건 잡아요. 김영란법 가지고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을 잡을까요? 김영란도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은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가거나 우파에서 좌파로 가면 그때 한 번씩 까발려져요. 근데 그때 까발려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사건의 10%도 안 돼요. 그때 까발려지려면 반드시 대통령의 가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다 그냥 넘어가요. 왜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은 안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의 효용이 높아지거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의 효용이 낮아져서 이게 언젠가는 크로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죠. 현재로는 안 지키는 게 훨씬 효용이 높은데 왜 지키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라 뭐 지겨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제도, 하나는 의식. 근데 제도를 우리가 바꾸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에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을 개정할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줄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바꿔요. 그럼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의식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힘을 키우자는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지도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다? 권력. 고로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다? 권력을 잃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고 제도를 바꾸고 싶으면 우리의 의식을 키워서 우리의 지도자들한테 시그널을 보내면 돼요. 이렇게 안 바꿔주면 우리 다음 선거에 당신 떨어뜨려. 라는 식의 시그널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렉처 시리즈와 우리 연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목표가 제도와 의식에 있어서 실제적인 룰과 법에 적혀있는 룰이 주는 효용이 점점 비슷해져서 둘 사이에 차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도 손해 안 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11월 달에 이거 다 보셨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11월 달에. 11월 달에 여기 대부분이 계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로버트 엑설러드라는 미국 정치학자가 벌써 30여 년 이전에 실험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로 세상이 이게 빨간 동그라미입니다. 세상이 꽉 차 있을 때 법 지키는 사람 노란 동그라미 한 사람을 집어넣어 봤더니 이 사람만 바보 되고 왕따 되고 이 사람도 결국 빨간 동그라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집어넣지 않고 같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룹으로 집어넣어 봤더니 그 사람 실험 결과에서는 인구의 약 5% 정도를 잡았어요. 그룹으로 집어넣어 봤더니 이 노란 사람들 법 잘 지키고 협력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바이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사람들,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얘네들의 효용이 높은 거를 밖에서 보고 빨간 사람들이 노란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사람들이 이 노란 사람들 커뮤니티로 들어가면서 이 동그라미가 점점 커져서 사회 전체를 먹더라. 제가 11월 달에는 길게 설명했는데 오늘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는 노란 동그라미인데 우리 벌써 지금
오늘이 5기 첫날인데 우리 여태까지 거의 회원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꽤 그 선배분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어른들이 동그라미 하는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맥주를 마시거나 어쩌할 때 동그라미 소리를 많이 해요. 그 동그라미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그룹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머지하고 그래서 점점 동그라미를 키워가자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한 사람이 떠들어서 세상을 못 바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여럿이 같이 떠들어야 돼요. 우리도 여기서 강의 들고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항상 뭉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끝나면 끝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뭐 동창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불러가면서 계속 그분들을 나오라고 우리가 비는 이유가 뭉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를 키워나가는 게 1년 만에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잡아먹는다. 그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급진적 국가개혁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허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대할 때 국가개조, 정치개혁을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 텀 안에 그 사람들이 못하리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국가개조라는 말은 제가 한국에 살다 나와서 처음 듣고 경악을 했었는데, 저거는 그 통일 대박과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국가를 개조하시겠다고 해서 놀랐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를 생각해보면요, 이게 민주화되고 나서 나빠진 것도 아니고 해방되고 나서 나빠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뭐 단파성 싸우는 거, 갈라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드라마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사 시간에 다들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쁘다고 느끼는 것들이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닥을 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꾸자 해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걸 각오를 해야 되죠. 기다릴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내 생전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오면 좋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 후손이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그 또한 의미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보고 나가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대화하겠지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자라는 것이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에 다 동참하시려고 오신 거죠? 예. 네. 그래서 100년 후에 조그만 씨를 뿌린다는 자세로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나가서 실천을 하고 내 삶에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기조 강연이었습니다.